1436년 10월 26일 경복궁 사정전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세종은 도승지에게 명령하여 집현전 학사들을 소집했고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민망한 궁궐의 은밀한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자빈 순빈 봉씨가 궁녀 소상과 동침하며 벌인 파격적인 행각들이 실록의 행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유교적 예법이 국시인 조선에서 장차 국모가 될 인물이 동성애라는 초유의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유교적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었습니다. 세종은 탄식하며 세자빈의 폐출을 선언했고 이 사건은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단면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 기록하는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세종치세,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 가려진 궁궐의 내밀하고도 처절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흔히 성군 세종의 업적에 가려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종의 며느리들, 특히 세자빈들을 둘러싼 연쇄적인 폐출 사건은 당시 조선이 지향했던 유교적 이상향과 실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록의 고증을 바탕으로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벌어졌던 그 금기된 이야기의 실체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초기의 세자빈 선발은 가문의 배경과 유교적 덕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중대사였습니다. 1427년 세종은 안동 김씨 가문의 김호문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문종이 될 세자의 첫 번째 부인 희빈 김씨입니다. 하지만 이 혼례는 시작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학문에만 몰두하며 세자빈을 멀리했고 궁궐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힌 어린 세자빈은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궁궐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역사학적 사료인 세종실록 44권은 희빈 김씨가 저지른 믿기 힘든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자빈은 세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민간에 떠도는 기괴한 비방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이른바 압승술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해준다는 뱀의 생식기를 태워 가루로 만들어 세자에게 먹이려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신발창을 태운 가루를 세자의 술잔에 넣으려 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랑하는 여종의 신발을 훔쳐 태운 뒤 그 가루를 마시게 하면 사랑이 돌아온다는 미신까지 믿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어리석은 여인의 투정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왕실의 일원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썼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정통성을 훼손하는 중죄였습니다. 1429년 7월 세종은 신료들을 소집하여 세자빈의 비행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세자빈의 행위는 음란하고 괴이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으니 종묘의 신령을 뵙기에 부끄럽다. 결국 희빈 김씨는 간택된 지 2년 만에 폐서인이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희빈 김씨의 폐출은 개인의 몰락을 넘어 당시 궁중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정서적 압박을 방증합니다. 유교적 칠거지약을 어겼다는 명분 아래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간 뒤 자결을 선택하거나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의 복식이나 장신구들은 왕실 여인의 화려함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가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첫 번째 며느리의 실패를 가문의 교육 탓으로 돌리며 다음 세자빈은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기록은 희빈 김씨를 요부나 어리석은 여인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관찰자의 시선에서 본 그녀는 유교적 질서가 요구하는 정숙함과 인간 본연의 애정 결핍 사이에서 길을 잃은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규율은 그녀의 간절함을 요사스러운 저주로 규정했고 기록은 승자의 시각에서 그녀의 추문만을 남겼습니다. 희빈 김씨가 떠난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인물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휘빈 김씨가 폐출된 후 세종은 두 번째 세자빈을 간택함에 있어 가문의 법도와 성품을 더욱 엄격히 따졌습니다. 1429년 10월 창대를 이을 중책을 맡고 궁으로 들어온 인물은 봉유래의 딸 순빈 봉씨였습니다. 세종은 그녀가 예에 바르고 단정하기를 바랐으나 실록의 기록은 왕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세자였던 문종은 여전히 학문과 정무에만 몰두하며 빈궁을 찾는 일이 드물었고 순빈 봉씨는 휘빈보다 더 격정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소외감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실록 75권에는 순빈 봉씨의 기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임신을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선언하며 궁중을 들뜨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임신의 흔적조차 없었음이 밝혀지며 왕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술을 즐겨 마시며 궁녀들에게 주정을 부리거나 벽 틈으로 밖을 엿보는 등 유교적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세종은 이를 경고하며 타일렀으나 순빈 봉씨의 가슴속 응어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왔습니다. 1436년 궁궐을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순빈 봉씨가 자신의 시중을 들던 궁녀 소쌍과 동성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세종은 직접 소쌍을 불러 문초했습니다. 소쌍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광경을 증언했습니다. 빈께서 저를 억지로 침소로 불러들여 옷을 벗기시고 병풍 뒤에서 함께 눕기를 강요하셨습니다. 소쌍의 진술에 따르면 순빈 봉씨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남녀의 결합과 다름없는 행위를 요구했으며 소쌍이 이를 거부하려 하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동성애는 존재해서는 안 될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음양의 조화는 우주의 섭리였고 여성 간의 육체적 관계는 그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보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록은 세종이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괴이한 일이다라며 개탄했다고 전합니다. 순빈 봉씨는 소쌍뿐만 아니라 단지라는 이름의 다른 궁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궁궐 내부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폐쇄된 궁궐 환경이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고증 사례입니다. 세자빈이라는 고귀한 신분도 남편의 외면 앞에서는 한낱 외로운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당시 빈궁의 거처는 화려한 단청과 비단으로 꾸며져 있었으나 그 화려함은 역설적으로 봉씨에게는 탈출구 없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술과 동성 간의 애정을 통해 그 고립감을 해소하려 했으나 그것은 유교 근본주의 사회였던 조선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종은 고민 끝에 두 번째 며느리 역시 폐출하기로 결정합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종묘에 고하고 순빈 봉씨의 직첩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왕실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유교국가 조선이 여성의 욕망과 일탈을 어떠한 시선으로 난도질했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이 되었습니다. 순빈 봉씨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봉유래에 의해 자결을 강요받았다는 설이 전해질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세자빈의 몰락은 세종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고 이제 시선은 세 번째 세자빈을 향한 우려 섞인 기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두 번의 전대미문 폐출 사건을 겪은 세종의 선택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37년 세종은 새로운 세자빈을 외부에서 간택하는 대신 이미 궁에 들어와 세자의 후궁으로 있던 승희권 씨를 세자빈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단종의 어머니가 되는 현덕광후입니다. 이미 세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두어 검증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궁중의 생리를 잘하는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앞선 두 며느리가 보여준 기행과 파격을 차단하려는 세종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덕광후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앞선 휘빈과 순빈의 그림자는 유교적 예법이라는 이름에 더 거대한 압박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현덕광후는 성품이 단정하고 예의가 발랐으나
늘 조심스럽고 이태로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선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절제해야 했습니다. 왕실의 대통을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세자의 총애뿐이었으나 문종은 여전히 병약하고 학구적인 군주였습니다. 1441년 7월 23일 마침내 궁궐에 경사가 찾아옵니다. 현덕왕후가 그토록 기다리던 원자 훗날의 단종을 출산한 것입니다. 세종은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두 며느리의 비극이 드디어 끝났음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원자를 낳은 바로 다음 날 현덕왕후는 산후병으로 급격히 쇠약해졌고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작 24세의 나이였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공을 들여 안정을 찾으려 했던 세자빈의 자리가 다시 한번 비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죽음은 세종에게 단순한 며느리의 상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였으며 문종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죽음은 이후 벌어질 수양대군의 찬탈과 단종의 비극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원자가 궁궐에서 겪어야 할 고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사료는 현덕왕후를 어질고 복 있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그녀가 살았던 삶은 유교 국가가 요구하는 완벽한 국모의 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연소시킨 과정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문종은 더 이상 새로운 세자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폐출과 한 번의 사별을 겪은 세자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듯 보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현덕왕후의 릉인 혈릉의 부장품들과 기록들은 그녀가 왕실에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았는지를 보여주지만 정작 그녀가 누린 영화는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세종의 세 며느리는 각각 압승술, 동성애, 그리고 산후사라는 각기 다른 비극으로 조선 왕실의 화려한 단청 뒤에 숨겨진 인간의 유약함과 유교 국가의 경직성을 증명했습니다. 현덕왕후의 빈자리는 곧 궁중의 권력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직접 키우며 정성을 다했으나 어머니의 부재는 훗날 어린 임금을 지켜줄 외척 세력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세종의 완벽주의가 빚어낸 찬란한 문명의 시대 이면에는 이처럼 며느리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슬픈 가족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세종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서졌습니다. 세종의 세 며느리가 남긴 비극은 단순한 왕실의 가십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희빈 김씨의 주술과 순빈 봉씨의 동성애 사건은 사대부들에게 여성을 교육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들 이후 조선 사회는 여성을 위한 도덕 지침서인 내훈이나 삼강행실도 같은 서적들을 더욱 보급하며 여성의 삶을 유교적 틀 안에 가두는 규범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종의 며느리들이 보여준 파격은 역설적으로 조선을 더욱 완고한 성리학적 근본주의 국가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가장 뼈아픈 결과는 현덕왕후의 죽음 이후 발생한 권력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문종이 더 이상 정비를 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훗날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를 보호해줄 강력한 대비나 외척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실의 모후는 어린 왕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였으나 세종의 며느리들이 겪은 연쇄적인 불우는 그 보루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릉인 혈릉은 훗날 세조에 의해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는데 이는 왕실 여인의 운명이 정치적 정당성 싸움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에게 빛을 주었으나 정작 자신의 며느리들이 겪었던 고독과 욕망의 어둠은 유교라는 잣대로 도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록은 이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보다는 그들이 어긴 예법의 목록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휘빈의 간절함은 투기로, 순빈의 외로움은 음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후대 여인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강력한 통치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세종 치세의 찬란한 기록 뒤에는 이처럼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이들의 지워진 이름들이 그림자처럼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종의 며느리들은 유교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희생된 선구적인 피해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까지도 통제하려 했던 시대, 왕실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유교적 이상향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세종의 완벽주의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완벽함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이들은 궁궐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성군의 시대가 가졌던 인간적인 고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민낯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조선 왕조의 기틀이 잡히던 시기, 궁궐의 암투와 추문으로만 치부되었던 이 사건들은 사실 인간 본연의 자유의지와 국가 시스템이 충돌한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세종의 며느리들이 남긴 비극적 흔적들은 훗날 문종의 짧은 치세와 단종의 눈물 어린 역사로 이어지며 조선 왕조사의 가장 아픈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역사에만 주목할 때 놓치기 쉬운 이 그림자의 기록들이야말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단초가 됩니다. 조선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 그 화려한 궁궐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세자빈들의 슬픈 기록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유교적 이상을 향해 달려갔던 세종의 고뇌와 그 아래서 부서져갔던 여인들의 삶은 역사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다룬 세종 며느리들의 비극은 결국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슬픈 임금, 단종의 운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 2년 4개월의 짧은 불꽃만을 태우고 떠난 문종의 죽음, 조선판 비극의 서막이 된 그날의 진실 문종의 죽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유교 국가 조선이 그녀들에게 내린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낳은 비극이었을까요? 역사는 흐릅니다. 감사합니다.